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어렵지 않게 요즘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과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보다 심리학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는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큰 틀을 이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유명한 SF 소설가가 있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SF 소설의 역작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죠. 이분께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들 중에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이 해리 셀던이라는 심리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역사학은 이 소설 속에서 만든 가상의 학문이고요. 현실 세계에서 비춰보면 사회심리학 같은 그런 이제 학문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소설에서 이 해리 셀던이라는 심리역사학자가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역학을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역학을 인간 집단에 적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분자 개개, 기체 분자 개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전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개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인간이 속한 역사의 흐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예측할 수는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뭐죠? 그렇죠. 빅데이터, 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제 미래를 수학적으로 예측, 그리고 이제 활용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그 분석과 매우 이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에 대해서 좀 TMI를 하자면 로봇 3원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칙이 뭐냐면은 첫 번째 원칙은 이제 로봇은 인간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그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3원칙 자체를 처음 구상한 게 이 아시모프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로봇과 관련된 작품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 원칙 자체가. 그리고 또 로봇과 관련된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원칙들이 서로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들이 이런 3원칙 간의 그런 충돌에 이제 고뇌하는 내용들이 영화 소재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파운데이션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왜 이 소설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첫 번째 책이 쓰여진 게 이 1951년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빅데이터라는 개념 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분석하거나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빅데이터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 자, 그리고 맥킨지. 이 맥킨지는 뭐 플레임은 이제 맥킨지 앤 컴퍼니인데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예요.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이 맥킨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했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정의를 했죠. 자, 그럼 그 다음은 IDC라는 데서 이제 정의한 빅데이터의 정의인데, 이 IDC도 맥킨지랑 마찬가지로 글로벌 뭐 마켓을 조사하고 근데 좀 IT 쪽에 특화가 돼 있어요. 이런 이 IDC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만든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내 단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방금 이 각각의 이제 빅데이터라는 정의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빅데이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 여러 곳에서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빅데이터는 뭐다 하고 이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싶은 게 아니고 관점에 따라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칠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각각의 정의가 어떤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한 거고요. 뭐 데이터 관점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규모의 관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크기랑 이런 규모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기술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정의를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뭐 데이터 관점 그리고 뭐 기술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외에는 또 어떤 정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 관점에서의 빅데이터란 뭔가, 또 마케팅 관점에서의 빅데이터란 뭔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앞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이 빅데이터에서 이제 빅을 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그리고 이 정보
이 둘 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경영정보학, 그리고 뭐 컴퓨터학, 그리고 뭐 문헌정보학, 뭐 교육학 같은 이런 많은 분야에서 되게 좀 폭넓게 사용하는 모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DIKW 피라미드라는 모형이에요. 피라미드. 뭐 지식 피라미드라고도 불려요. 네. 근데 왜 뭐 피라미드 이름이 왜 DIKW냐? 그럼 이제 피라미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뭐 생겼죠. 이렇게. 그럼 이 모형에서 얘를 이렇게 4개로 나눠요. 4개로. 그럼 이 모형에서 데이터, 지금 여기서 요 DIKW 자체가 각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맨 아래에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데이터. 그리고 요 I, 여기는 이제 정보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요 K는 이제 knowledge, 지식이 놓여 있어요. 지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이 W는 지혜, 지혜가 이제 놓여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보가 되는 거고, 그럼 또 그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되는 거고, 또 그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되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모아서 모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단순히 모은다라고 뭐 상위 구조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추상화나, 그러니까 어떤 그 하위 단계가 이제 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뭐 추상화나 뭐 분석, 뭐 비교 같은 과정을 통해 이런 아래 개념이 이제 상위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이 DIKW 피라미드에서 이제 제일 아래인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데이터는 우선 이렇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뭐죠? 하나는 그쵸, 이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정량 데이터, 그리고 위에가 이제 정성 데이터. 이렇게 정량과 정성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정량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뭐 수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머리컬한 수치 데이터. 정성 자체는 먼저 이제 디스크립티브한 거, 문자나 언어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날씨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영상 3도래요. 자, 이 중에 정량적인 것이 2번이죠. 그 1번은 정성.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성 데이터는 뭔가 끄적끄적 기술을 하는 거죠. 나는 커피를 매일 마셔. 이렇게 끄적끄적 기술을 하는 거고, 이 정량 데이터는 뭐예요? 뭔가 카운트, 셀 수 있거나 또 매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오고 어떤 모양일까요? 즉 이렇게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소스죠. 그리고 데이터의 포맷, 데이터의 형태는 또 어떤지, 이렇게 각각을 하나의 축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데이터가 어디서 와? 외부에서 오는 걸까? 이제 내부에서 오는 걸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형태 자체를 구조적인가? 아니 비구조적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러한 내용들은 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래에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을 혼용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타임라인 이미지를 보시면 인공지능이 한 1950년쯤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인공지능은 굉장히 좀 오래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40년대 후반 그리고 50년대 초반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과학자들에게서 이런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이제 논의가 됐었고, 한 1956년에 이르러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문 분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그림은 체커라는 보드 게임인데, 보통 인간과 AI의 대결하면 떠오르는 게 알파고잖아요. 그런데 1956년에도 이 아이빔에서 만든 그 머신러닝 기반 체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랑 인간이 이제 대결을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이제 대표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1950년쯤 인공지능이 시작이 됐고, 한 1980년도로 오면 이제 머신러닝이 이렇게 나오죠. 머신러닝이. 근데 이제 이 1980년도에 머신러닝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이란 게 나타나고 난 뒤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한 1970년도 요쯤 관심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이제 막 도입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급증을 한 거죠. 여기는 대표 이미지로 스팸 분류 이미지가 이제 그려져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을 살펴보면, 이것도 머신러닝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딥러닝 자체는 이제 인공신경망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인공신경망 자체는 개념으로만 보면은 이게 한 80년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전부터 있던 인공신경망 기술의 문제점들을 한 2010년도쯤 돼서 이제 극복할 수 있어서 관심을 이제 가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 추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언어 해석 같은 그런 능력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실현을 하는 학문이고요. 이 머신러닝 자체는 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술 중 인공신경망에 특화돼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제 구현하는 면에서 이런 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자체가. 머신러닝은 입력되는 데이터,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에서 이 픽처, 특징이죠.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개입을 해서 추출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래서 어떤 뭐 분류 작업을 한다던가 뭔가 예측을 한다던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딥러닝을 보시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이 없는 거죠. 여기서 개입이라는 건 뭔가 EDA 탐색적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EDA를 통해 사람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변환한다던가 아니면 전처리 또는 이제 결합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특징 데이터만 추출하는 것을 말해요.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제 이 딥러닝 그런 개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 정말 편하겠죠. 데이터만 뚝 던져주면 알아서 픽처를 추출을 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연구 목적이든 아니면 뭐 기업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든 어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딥러닝에 사용되는 요 입력 데이터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제를 해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 딥러닝 자체는 알아서 픽처를 찾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해요. 블랙박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주고 블랙박스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대형 포털에서 이제 뉴스를 좀 어느 정치색으로 아니면 어떤 단체에 좀 뭔가 편향적으로 기사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나열이 된다라는 이런 의혹이 나왔죠. 이 옛날부터 있던 문제인데 이게 한 2018년 정도 요때 이제 이런 포털사에서 뉴스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AI 알고리즘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시스템 개편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AI로 이런 개편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혹이 나오면은 이 포털사는 해명을 하면 돼요. 어떤 알고리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편향적으로 됐다. 해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AI 알고리즘 개발자들도 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모를까요? 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는 이 기사가 왜 추천됐는지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 근래에는 이 역으로 딥러닝이 어떤 피처를 찾았는지 이제 역으로 분석하는 연구 그러나 아니면은 그 XAI라고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이런 블랙박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머신러닝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머신러닝, 기계를 학습하는 거죠. 기계를 학습하는 거. 근데 이 학습을 하는 거에는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학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nsupervised라고 해서 이제 비지도 학습법, 비지도 학습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이제 지도 학습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라고 해서 이제 강화학습으로 머신러닝을 알고리즘을 이제 수행하는 게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자체는 물론 이제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게 모든 뭐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체는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렇게 회귀와 관련된 알고리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지도 학습 자체는 이게 뭐 기계학습 자체가 학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자면 학습을 하진 않는 거예요. 학습을 하진 않는데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죠. 학습을 하지 않고 단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특징만 보고 어떤 그 알고리즘이 이제 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한다던가 이런 디멘션 리덕션처럼 이제 차원 감소, 차원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 기계학습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벡터로 만들거든요. 자, 벡터로 만드는데 요 데이터, 요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차원이 되는 거예요. 5차원. 근데 이 차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계산을 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차원은 제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차원 감소라는 요거는 요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강화학습, 뭐 이런 특히 어떤 그 게임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할 때 강화학습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자세한 거를 다시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요거는 이제 지도학습 방법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져왔는데 지도 말 그대로 학습을 할 때 지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쵸? A는 B야, 또는 뭐 C는 D야,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알려주는 거죠. A는 B다, C는 D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다는 거죠. 지도. 얘는 뭐다.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가 될 테고,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얘가 타겟이 되겠죠. 타겟. 또는 이거를 이제 레이블이라고도 해요. 그냥 레벨이라고도 하고, 레이블. 그래서 이 지도학습 방법은 데이터를 던져주고 픽처를 추출한 다음에 데이터를 던져줘요. 픽처를 추출하죠. 근데 보시면 여기 레이블까지 같이 던져줘요. 그래서 데이터와 레이블을 같이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 데이터는 답이 이거다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레벨을 한꺼번에 던져주고 이 데이터에서 픽처를 추출해서 그걸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 학습을 할 때 이 라벨 정보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요. 근데 이 새로운 데이터는 라벨이 없어요. 라벨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라벨이 없으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답이 뭐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답이 뭐다라고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답이죠, 답.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 학습을 하는 이제 워크플로우고요.
자, 비지도 학습 방법은 앞에서 봤던 지도 학습 방법이랑 유사하죠. 유사한데 여기 요 자리가 비어 있죠. 요 자리가 뭐예요? 그쵸, 레이블 자리가 비어 있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는 거예요. 데이터만 던져주고 픽처를 추출해 가지고 훈련을,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픽처를 만들고 그 예측을 알려주는 거. 그 대표적으로 어떤 군집, 데이터의 특성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군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클러스터링 예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군집이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이게 러닝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을 통하는 거고요. 이 강화학습은 일단 해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알려주는 어떤 경험을 지켜주는 거죠. 일단 기계가 답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너 잘못됐어. 맞으면 어우 잘했어 라고 뭔가 보상을 주거나,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데 뭔가 상을 주거나 아니 벌을 주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강화학습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요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속한 이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에이전트는 자신이 속한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면 이 환경에서 리워드를 해요. 이 리워드가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상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칭찬을 받았으면은 그래?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던져보는 거고, 아니면 전혀 다르게 또 던졌더니 혼이 났어. 벌을 받았어요. 그럼 또 그걸 또 피해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리워드 자체가 누적이 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얘기를 시작으로 빅데이터의 정의에서 관점에 따른 해석을 다루어 보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딥러닝 얘기도 나눴고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도 살짝 살펴보았죠. 앞서 얘기한 대로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많은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옷의 사이즈보다는 뭔가 입었을 때 뭔가 옷의 맵시를 봤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기면서 이번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